안녕하세요. 저 캠벨 생명과학 구판 조효진입니다. 자, 이제 6장 세포로의 여행을 볼 건데요. 이제 생화학 단원을 마무리를 했고 한동안은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세포 연구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세포를 연구할 때 제일 먼저 해볼 수 있는 게 우리 세포의 관찰이죠. 그래서 자, 현미경의 종류와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우리 어떤 세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의 사이즈가 정리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서 동물 세포, 지금 여기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 세포는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 한 100마이크로미터 이상 되죠. 100마이크로 이상 돼야지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데 세포는 그거보다도 사이즈가 이제 살짝 작죠. 이렇게 해서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사이즈다. 그래도 개구리 알이나 사람 난자 같은 경우에는 동물 세포 중에서도 조금 큰 편이에요. 그런 애들 개구리 알 같은 경우에는 맨눈으로 볼 수 있는데 이건 아주 특이한 케이스고 사람 난자 이것도 맨눈으로 보긴 좀 힘듭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의 식물, 동물 세포들 그 다음에 세균 그거보다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즈를 나타내는 세균, 대부분의 세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들 이런 건 맨눈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자, 광학현미경이나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얘네들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광학현미경의 경우에는 전자현미경보다 이제 좀 더 사이즈가 큰 범위를 관찰할 수 있다. 자, 요즘에는 이런 고해상능 현미경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요만큼은 더 볼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세포 내의 구성 성분, 뭐 단백질이라든가 아니면 리보솜 이런 걸 제대로 관찰하려면 전자현미경이 필요하죠. 자, 여기 바이러스가 일반적인 세균보다도 얘도 또 뭐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즈로 굉장히 작은데 이 바이러스는 전자현미경이 개발되고 나서야 이제 관찰이 가능했었죠. 요즘에는 광학현미경 고해상능 현미경도 관찰이 가능하다. 바이러스. 자, 그러면 먼저 광학현미경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광학현미경은 가시광선을 광원으로 하죠. 자, 가시광선. 자, 가시광선은 370에서 한 750 나노메타 이런 파장 범위를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자, 이 중에서 파장이 작은 부위가 이제 청색을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파장이 작을수록 에너지는 높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고 파장이 짧은 이런 청색부터 파장이 길고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작은 적색까지 빨주노초 파남보. 자, 이런 범위에 이제 가시광선을 광원으로 이용할 수 있고 우리 광학현미경은 어떤 물질을 1000배 정도까지 확대할 수 있어요. 1000배 정도까지 확대하면 약 0.2 마이크로미터까지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현미경 얘기 처음 나왔으니까 현미경의 상을 결정짓는 중요한 3가지 특성에 대해서 먼저 얘기할게요. 자, 여기서 배율이라는 것은 확대율이라고도 하는데 자, 배율은 간단히 시료의 실제 크기로 현미경 상에 보이는 그 시료의 크기를 나눠준 게 배율이죠. 시료의 실제 크기 분의 현미경상의 현미경으로 본 시료의 크기. 자, 그래서 뭐 1000분의 1, 뭐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확대할 수 이런 걸 확대율이라고 해요. 시료의 실제 크기분의 현미경상의 시료 크기. 자, 그리고 현미경 배율을 우리 현미경상의 렌즈가 이제 몇 배로 확대되는지 렌즈에 다 현미경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으로도 이런 식으로도 구할 수 있죠. 저반 렌즈 배율 곱하기 대물 렌즈 배율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광학현미경은 저반 렌즈 배율은 보통 10x 10배로 고정이 되어 있고 대물 렌즈 통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회전시켜 가면서 몇 가지로 보통 바꿀 수가 있죠. 보통 뭐 10x, 20, 40, 그
그다음에 조금 성능이 이제 좋은 현미경 같은 경우에 100X까지 일반 실험실에서 이런 것들 많이 갖춰져 있어요. 이 배율, 대물 렌즈 배율에 뭐 2개 내지 3개 정도 보통 갖춰져 있습니다. 광학 현미경에. 자, 그러면 현미경 배율에서 저반 렌즈 배율과 대물 렌즈 배율을 곱했을 때 제일 큰 사이즈는 10 곱하기 100이니까 1000배가 되겠죠. 그래서 광학 현미경은 보통 1000배까지 확대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사이즈가 0.2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분해능이라는 것은 어떤 두 점이 분리되어 보이는, 따로따로 이게 떨어져 보이는 두 점 사이의 최단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 분해능은 숫자가 작을수록 해상도가 높다, 해상력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분해능도 사실은 구하는 식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변수들이 이제 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만 그냥 참고로 해서 보시겠어요. 자, 분해능 D, 거리니까 이제 D로 나타내고 D는 0.61 람다 퍼 사인 N 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내요. 자, 이게 분해능이고 요 숫자가 작을수록 해상력이 좋은 거예요. 자, 여기서 람다는 파장입니다. 파장. 그럼 지금 D의 숫자가 작을수록 분해능이 좋은 건데, 예, 분해능이 좋은 건데, 해상력이 좋은 건데, 자, 그럼 이 람다, 우리 파장이 짧을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저 가시광선 중에서도 청색광을 이용했을 때가 제가 파장이 짧으니까, 예. 해상력이 더 높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N이라는 것은 매질이에요. 매질의 굴절율입니다. 자, 시료와 렌즈 사이의 매개물질, 그걸 매질이라고 하는데, 뭐 아무것도 시료 위에다가 이제 커버 글라스 덮고 그 위에다가 아무 처리도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매질은 공기예요. 공기일 때 N은 1.0입니다. 근데 그 시료 위에 커버 글라스 위에 오일 같은 거를 떨어뜨리고 거기다가 이제 대물 렌즈를 가까하게 돼서 중간에 매개 물질을 오일로 했을 때는 이 N 값이 더 증가하게 돼요. 자, 이렇게 오일을 얹어서도 관찰해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N은 1.4가 돼요. 자, D, 숫자가 작을수록 좋다 그랬는데 분모에 있는 애들은 숫자가 클수록 좋은 거겠죠? 그래서 매질을 그냥 공기로 이용하는 것보다 중간에다가 오일을 이렇게 떨어뜨려줘서 오일을 매질로 이용하면 이 숫자가 커지기 때문에 D 값이 더 작아집니다. 해상력이 높아진다, 좋아진다. 그 다음에서 여기 이 사인 세타는 이건 조금 어려운 내용이니까 이건 뭐 굳이 학교에서 배우시지 않으면 넘어가는데 이 세타는 이것도 클수록 좋은 거죠. 자, 여기 대물 렌즈 배율이 높아질수록 그래서 대물 렌즈가 시료랑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이 세타 값이 커져요. 그래서 그냥 여기 대물 렌즈 배율 높은 거 쓸수록 대물 렌즈 통이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값이 커진다. 그냥 그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이거 사실은 세타가 어느 각도인지를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자, 분해능 D 값은 두 점 사이 최단거리, 분리되어 보이는 두 점 사이 최단거리니까 작을수록 좋고 파장에는 비례관계,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이게 작아지니까 해상력이 좋아진다. 그 다음에 매질의 굴절율에 대해서는 반비례 관계인데 그냥 매질을 공기를 이용하는 것보다 오일을 이용했을 때 이 N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럴수록 해상력이 더 좋아진다. 마지막으로 대비, 컨트라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시료 내 각 부위에 명암 강조예요. 그래서 명암을 잘 강조해서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하는 특성이 대비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뭐 높인다, 대비를 좋게 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여기서 뭐 숫자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는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상으로 딱 치수를 나타낼 수 있는데 뭐 대비는 소프트웨어에 따라서 뭐 치수가 달라지니까 숫자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미경상을 결정짓는 특성 보셨어요. 가시광선 이용한 광학 현미경에서는 파장이 짧은 청색광 이용해야 분해능이 올라가겠다.
자, 그럼 이제 광학현미경의 이제 종류와 특성이 나와 있는데 광학현미경 중에 여러분들이 써보셨을 게 명시야예요. 명시야. 예. 자, 여기서 명시야를 염색하지 않은 시료랑 염색한 시료 이제 두 가지로 보여줬는데 명시야 같은 경우에는 예, 염색이 좀 돼야 이렇게 대비가 뚜렷해서 관찰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명시야는 그냥 빛을 투과시켜서 그 뭐 빛의 굴절 가지고 이제 관찰하는 건데 가시광선에 지금 보시다시피 명시야의 경우에는 염색을 하는 것이 대비가 뚜렷해져서 관찰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다. 이게 일반적인 여러분들 써보셨을 광학현미경이고 그 다음에 대학원생들은 이것도 많이 써보시는데 위상차 현미경이라는 게 있어요. 실험실에 많이 이제 구비해 놓고 특히 이제 뭐 동물세포 배양 같은 거 하는 실험실에서는 이거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 위상차 현미경은 염색하지 않고도 예, 세포를 관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염색하지 않고도 관찰할 수 있으면 생세포를 관찰하는 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시료 자체의 밀도 차이를 증폭해서 염색하지 않은 세포가 대비되어 보인다. 그러니까 대비율을 굉장히 높인 건데 자, 요거는 그냥 세포를 배양하다가 배양 접시채로 현미경에 올려놓고 바로 관찰한 다음에 다시 배양기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세포 관찰에 굉장히 유리하다. 요게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실험실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그 다음 뭐 여기 차등 간섭 위상차 현미경 뭐 이런 거는 이제 요즘에 개발된 현미경인데 얘의 뭐랄까 밀도차를 증가시켜서 3D 패턴으로 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뭐가 예, 있어 보이죠. 애가 두께감 같은 게 느껴지게 이렇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이고요. 그 다음에 형광현미경 같은 경우는 형광을 디텍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을 형광 표지한 다음에 형광을 다른 다음에 세포에다 딱 처리를 하면 그 물질이 세포에 어디에 있는지 요거를 그 형광 색깔을 통해서 예,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물질의 위치, 특정 분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유용하다. 세포 내에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어떤 분자나 소기감 뭐 이런 것들에.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어요. 형광 색깔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도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 개는 자, 이런 기본 광학현미경의 해상도를 훨씬, 해상력을 훨씬 높인 최근에 개발된 현미경들이에요. 여기서 공초점 현미경, 컴포카 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를 이용한다. 이게 특징인데 레이저를 이용해서 저런 형광 현미경에 좀 더 발전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형광, 얘도 형광을 이용하고 특히 해상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냥 일반적인 형광 현미경보다 요즘에는 형광 물질 저런 처리한 다음엔 거의 그냥 일반 현미경 아니고 형광 현미경 아니고 공초점 현미경으로 형광 관찰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해상능 현미경도 예, 해상능을 굉장히 높인 예, 선명한 이미지 뭐 이런 걸 관찰할 수 있다. 디컨볼루션 현미경 요것도 3D 이미지로 이렇게 3D 여러 각도에서 얻은 그런 정보를 가지고 이제 3D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건 광학 현미경의 일종인데 예, 좀 더 이제 발전된 이런 현미경들이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명시야, 그 다음에 위상차, 형광 현미경 예,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 이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전자현미경인데 전자현미경은 광원이 달라집니다. 가시광선이 아니라 전자빔이에요. 전자빔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굉장히 짧아요. 파장이 0.1에서 0.2 나노메타. 가시광선 아까 파장이 뭐 400, 300 몇십에서 뭐 700 몇십까지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교하면 파장이 굉장히 짧아졌는데 이렇게 파장이 짧아지면 아까 뭐라 그랬죠? 해상력이 좋아진다 그랬죠. D는 0.61 곱하기 예, 람다, 0.61 람다였는데 람다가 이렇게 작아지면 해상력이 올라간다. D 값이 작아져서
자, 전자현미경은 우리 이론적으로는 더 작은 사이즈도 관찰 가능한데 실제로 볼 수 있는 사이즈는 자, 아까 광학현미경 1000배까지 확대 가능하다 그랬는데 얘는 10만 배까지. 확대 가능해서 2나노메타 정도까지 관찰할 수 있어요. 실제로 볼 수 있는 사이즈. 물론 아주 최근에 개발된 전자현미경들은 좀 더 작은 사이즈까지 볼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얘기예요. 자, 이런 전자현미경에 대표적인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종류가 이제 또 두 가지로 갈리는데 이 중에서 주사전자현미경, 스캐닝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라고 하는 애는 자, 키포인트는 요거예요. 표면 구조의 상을 얻을 수 있다. 예. 자, 얘는 일단 시료에다가 금속 코팅을 합니다. 금이나 텅스텐 같은 코팅, 그러니까 좀 묵직한 금속으로 시료를 딱 코팅해요. 표면을 코팅을 하면 우리 전자빔을 딱 쪼였을 때 이런 전자들이 그런 금속을 뚫지 않고 튕겨 나오겠죠. 걔네들이 이제 튕겨 나오는 그런 정보를 반사된 전자의 정보, 각도 뭐 이런 거를 이 소프트웨어가 인식을 해서 표면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표면 구조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세포 표면 구조 관찰 뭐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템의 경우에는 투과 전자 현미경, 말 그대로 전자를 투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얇게 자른 시료에다가 전자를 투과시켜서 내부 미세 구조 관찰에 용이하다. 여기서 키포인트는 내부 미세 구조. 그 내부에 우리 세포 내부의 소기관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구성 분자 같은 거 관찰할 때 얘가 유리하다. 근데 얘는 이제 전자를 투과시켜야 되기 때문에 시료를 굉장히 얇게 잘라야 해요. 그래서 이거 시료를 동결시켜서 한 50에서 100나노메타 두께로 살짝 슬라이스를 만들어야 되죠. 이렇게 슬라이스를 만든 다음에 걔네들의 전자를 투과시켜서 전자가 일단 요거 투과시키기 전에 금속 염색약으로 염색을 해요. 염색하고 난 다음에 전자를 투과시키면 이제 밀도에 따라서 전자가 투과되는 정도가 달라지는데 그걸 이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용도, 셈과 템 각각 어떤 용도로 사용하나? 내부 구조, 얘는 표면 구조. 예. 그다음 전자현미경은 그냥 이건 참고로 자, 얘네들도 초점 맞추고 해야 할 텐데 확대도 해야 되고 할 텐데 이거는 다 그냥 전류 세기를 조정을 해서 초점도 맞추고 완전 광학현미경이랑 방식이 달라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뭐 표면을 금으로 코팅한다든가 그 다음에 시료를 이렇게 얇게 점이기도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전자현미경 내부는 시료를 딱 넣고 난 다음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공 상태에서 관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세포를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전자현미경은 훨씬 해상도도 높고 확대율도 높고 배율도 높고 다 좋은데 생세포 관찰할 수 없다. 이게 단점이죠. 사용 못한다.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대표적인 우리 라이트 마이크로스코프 LM하고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EM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자현미경 셈이나 템을 이용해서 관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자, 셈 아까 표면 구조라 그랬죠? 자, 여기 지금 막 털 같은 거, 선모가 지금 기도에 덮여 있는 선모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좀 보여주는 거예요. 예, 완전 입체감 있게 표면 구조 다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템 결과인데요. 템의 경우에는 선모의 횡단면, 자, 여기 뭐 미세 소관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뭐 이런 단면 구조 같은 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종단면, 그 다음 횡단면 구조를 다 보여주는 그런 내부 구조 관찰에 유리한 템의 특성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이렇게 현미경을 관찰하고 나면 이제 내부에 있는 성분을 분리를 해서 걔네들 가지고 이제 다른 추가적인 연구도 해볼 수 있을 텐데,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을 다 따로따로 얻어야겠죠. 그렇게 세포 성분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얻는 과정을 분획화, 프랙셔네이션이라고 해요.
그럼 세포를 분핵화하는 방법. 자, 일단 기본적으로 세포를 깨야죠. 세포를 깨야지 이제 내부에 있는 소기관들을 뺄 수가 있는데 세포를 분쇄하는 방법에는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요 세포 분쇄에 관련된 내용은 캠벨 책에 없어요. 캠벨 책은 없는데 여러분들 학교에서 뭐 미생물 시간이나 이거 다른 시간에 기본적으로 나오는 내용이니까 그냥 여기서 같이 해봤습니다. 일단 셀을 깨고 내부 소기관 가지고 분해화를 해야 해서 자, 첫 번째 화학적으로 세포를 분쇄 깨는 방법에는 자, 첫 번째가 세제예요. 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아직 세포막을 안 배웠지만 저 세제는 우리 세포 원형질막, 세포막을 파괴시켜 줄 수가 있어요. 자, 세제 다른 말로 계면 활성제라고도 하죠. 세포막을 분해시키는 역할. 그럼 이제 내용물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라이소자임, 리소자임이라는 효소가 있는데 자, 이 효소는 세균 세포벽을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래서 라이소자임을 처리하면 세균 세포벽을 분해해서 세균 세포 내에 있는 소기관들을 꺼내기가 쉬워집니다. 특히 이 라이소자임 우리 동물들이 생성시킬 수도 있는데 우리 동물의 분비물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어떤 분비액이 함유되어 있냐면 눈물, 침, 땀, 뭐 점액, 그 외에 등등등 이런 분비액에 함유되어 있다. 세균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 우리 동물들, 척추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효소예요. 자, 이 효소를 세포를 분쇄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리적으로 우리 기계적으로 세포를 깨는 방법. 첫 번째는 초음파. 자, 요거 특히 세균 세포 깰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자, 쇠로 된 컵이 있어요. 그 식당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 은색 쇠컵 있죠? 예. 그렇게 생긴 컵에다가 뭐 미생물 배양액 같은 거 넣고 예, 초음파를 적당하게 처리하면 세포막만 깨고 그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은 깨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초음파 여기는 16kHz 이상의 초음파를 이용한다 그랬는데 이건 뭐 이제 적당히 실험실마다 예, 각 프로토콜이 다 있습니다. 그거 뭐 수치 맞춰서 깨면 되고 그 다음에 압착기라는 것은 위에서 압력을 가해요. 위에서 압력을 가하는데 세포 배양액에다가 압력을 가하면 그 세포들이 작은 구멍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작은 구멍 통과하는데 위에서 압력은 막 가해지고 이러니까 세포가 터지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압착기 프레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구슬 분쇄기가 있는데 자, 여기서 구슬은 뭐 유리나 아니면 쇠로 된 구슬하고 세포 배양액을 같이 섞어요. 그런 상태에서 얘들을 같이 저어줍니다. 그러면 저 구슬하고 세포가 같이 부딪히면서 세포가 깨지게 되는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화학적, 물리적 방법으로 적당한 세기로 세포를 분쇄하면 안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은 그대로 존재하고 세포막만 적당히 깰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포 추출액을 얻어요. 이렇게 분쇄를 하고 난 다음 이제 얻은 액체를 보통 세포 추출액이라고 해요. 그 세포 추출액을 이제 다음 연구 방법을 이용해서 세포 소기관별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포 분해법.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 제 실험실에서 기본으로 하는 방법은 원심 분리, 센트리퓨게이션이에요. 자, 이 원심 분리는 기본 원리가 원심력입니다.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질들을 크기, 모양, 밀도 차이에 의해서 분리한다 그랬는데 자, 다음 페이지에 이 그림 한번 보실게요. 이게 원심 분리기. 얘 이제 중심 구조인데 자, 가운데 축이 있어요. 가운데 축이 있고 여기 이제 이 관을 원심 분리관이라고 해요. 원심 분리관에다가 원심 분리 튜브에다가 세포 추출액을 딱 넣습니다. 여기 세포 현타객, 마쇠된 세포 현타객이라고 되어 있죠. 마쇠가 앞에서 배운 화학적, 물리적 방법 이용해서 세포 깬 거고 추출액, 현타객 같은 말이에요.
얘를 갖다가 이제 원심분리관에다가 넣어주고, 자, 양쪽에다가 이제 2개를 넣어줬어요. 이렇게 원심분리할 때 양쪽에 2개를 넣을 때 2개를 꼭 이렇게 대칭을 맞춰서 넣어줘야 되는데, 이때 두 원심분리관에 들어있는 이제 시료까지 해서 총 무게가 관 플러스 원심분리 관 플러스 시료의 총 무게가 똑같아야 됩니다. 밸런스가 잘 맞아야 돼요. 이게 굉장한 속도로 얘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축이 휠 수가 있습니다. 축이 휘어지면, 이게 중심이 휘어지면 이게 완전 기계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원심분리 기계 안에서 얘가 틀어지면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는데, 뭐 요즘 원심분리 기계가 워낙에 안전 같은 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부서지고 끝나는데, 이거 대칭 밸런스 잘 안 맞추면 예, 큰일 납니다. 비싼 기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큰 사고는 안 나겠지만 요즘에는 안전장치가 돼 있어서.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원심분리관에다가 세포 현타객을 양쪽에 무게를 딱 맞춰서 걸어 놓으면 요게 뚜껑 다 덮고 이제 세팅을 해요. 속도는 얼마로 하고 시간은 얼마로 할 거다. 이렇게 세팅하고 난 다음에 회전을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면 애가 처음에는 아래쪽으로 쳐져 있던 애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자, 빙글빙글 돌리면, 자,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원심력이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생기겠죠?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게 원심력이죠. 이렇게 원심력이 형성이 되면 물질이 요 화살표 방향을 향해서 이동하게 되는데, 그때 이동 속도는 밀도나 크기에 비례를 하죠. 그래서 원심분리 앞에 이제 제가 정의한 거 보시면, 자, 물질들을 크기, 모양, 밀도 차에 의해서 분리하는 방법이다. 자, 보통 여기 뭐 크기가 크고 밀도가 높으면 빨리, 원심력에 의해서 빨리 이동하겠다. 이건 아시는데, 모양도 상관이 있다라는 거. 예. 모양에 따라서도 이동 속도가 약간 달라져요. 밀도가 똑같은 애라 할지라도.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원심력에 의해서 물질들이 이제 다른 속도로 이 화살표 방향으로 이동하다 보면 어떤 애들은 벌써 원심분리관 바닥에 이렇게 쫙 밀착된 애들도 있고, 아직 떠 있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적당히 중간에 시간 이런 걸 잘 조절해서 적당히 원하는 물질만 침전되도록,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물질은 이제 위에 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있도록 적당히 끊어줄 수가 있죠. 원심분리를 스탑시켜줘서 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원심분리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세포를 분해화할 때 사용하는 원심분리 방법을 분별 원심분리라고 해요. 분별 원심분리, 디퍼렌셜 센트리퓨게이션인데, 이거 별거 아니고 원심분리를 다단계로 수행하는 거예요. 다단계 원심분리다. 자, 아까 왜 뭐 적당한 조건으로 해서 원심분리를 끊어준다 그랬었죠? 그건 이제 여러 스텝으로 하는 건데, 우리 원심분리에서 물질이 침전되는 속도는 일단 원심 분리 시 회전 속도에 비례하고, 저 축을 회전시키는 속도, 그 다음에 원심 분리 시간에도 비례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우리 변수예요. 원심 분리할 때 두 가지가 이제 결정 인자인데, 자, 이때 회전 속도 나중에 원심 분리기 직접 실험 시간에 써보실 거니까, 자, 요거 기계에서 세팅할 때 이 속도는 뭐로 나타내냐면 단위를 알려드릴게요. 자, 기계에서 세팅할 때 이제 두 가지 단위가 나옵니다. 보통은 네, xg 아니면 그냥 g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 g가 뭐냐면 gravitational force, 우리 중력 크기예요. 그래서 중력 크기의 몇 배. 그래서 뭐 1000x, 뭐 1000x, 뭐 아니 1000g, 10,000g 이런 식으로 나오면 중력의 1000배다, 10,000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가 커지면 이건 이제 원심력의 단위인 거죠. 회전 속도를 원심력 크기로 나타내는 단위인 겁니다. 자, 원심력 크기를 중력의 몇 배, 이런 식으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뭐 1000G, 10,000G 하면 숫자가 커질수록 원심력이 큰 거고,
그때가 속도가 더 빠를 때예요. 그러면 더 침전이 잘 되는 조건인 겁니다. 숫자가 클수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RPM이라는 단위를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회전 속도로 나타내는 거예요. 로테이션 퍼 미닛을 줄인 거예요. 로테이션 퍼 미닛 RPM이라고 하고 분당 몇 회를 회전시킬 거냐. 이것도 뭐 8000 RPM, 뭐 10,000 RPM 이런 식으로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회전 속도가 높다라는 거고 그러면 더 침전하기 좋은 조건이라는 거예요. 더 작은 물질도 침전할 수 있는 조건인 거다. 그 다음 뭐 시간은 적당히 알아서 뭐 분, 시간으로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물질 침전 속도는 회전 속도가 높을수록 또는 뭐 원심력이 클수록 그 다음에 원심 분리 시간을 길게 할수록 물질의 침전 속도는 증가한다. 그래서 더 작은 물질들도 침전시킬 수 있다. 이게 값이 커지면. 그런데 분별 원심 분리는 맨 처음에는 이 조건을 좀 낮은 조건에서 시작해요. 낮은 조건에서 그래서 물질 침전이 좀 잘 안 되는 조건부터 해서 잘 되는 조건까지 조건을 계속 올립니다. 좀 침전이 잘 되는 조건으로. 그럼 맨 처음에 침전이 잘 안 되는 조건일 때는 사이즈가 큰 물질들만 잘 가라앉겠죠. 작은 물질들은 잘 가라앉지 못하겠죠. 그래서 맨 처음 조건에서는 큰 물질들, 밀도, 크기 같은 것들이 좀 큰 물질들이 먼저 침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런 조건들을 높여갈수록 좀 더 작은 물질, 크기와 밀도가 작은 물질들이 나중에 침전되어 나오는 방법이에요. 다단계 원심 분리. 맨 처음에 조건은 잘 침전 안 되는 조건에서 잘 되는 조건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여러 단계로 진행한다. 그게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이 바로 분별 원심 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분별. 여기 지금 차등이라고 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차등이란 말 사실 잘 안 써요. 분별 원심 분리. 이거 더 많이 쓰죠. 자, 분별 원심 분리 여기서 이제 한 예를 든 겁니다. 여기서 원심 분리 조건 보니까 1000G로 했네요. 중력의 1000배. 1000배의 원심력 크기이다. 자, 지금 봐주시면 1000G에서 10분 했다가 2만 G에서 20분, 8만 G 60분, 15만 G에서 3시간 점점 조건을 침전이 잘 되는 조건으로 높여가고 있죠. 자, 높여가고 있는데 맨 처음에 제일 원심 분리 침전 잘 안 되는 조건일 때 침전되는 애들이 핵하고 세포를 깬 세포 찌꺼기예요. 그러니까 뭐 세포 벽 조각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제일 먼저 크게 크고 밀도 높은 애들이 맨 먼저 침전되고 그 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솜, 리보솜 이런 순서로 침전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건 굉장히 시험에도 자주 나오고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심 분리 조건 뭐 몇 주에서 몇 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순서만 아시면 돼요. 사실 이 조건은 프로토콜마다 실험실마다 뭐 아니면 실험 뭐 세포의 종류에 따라서 용도에 맞게 조금씩 다르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순서예요. 그래서 순서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포 현타객을 가지고 원심 분리했을 때 침전되는 순서. 진핵으로. 진핵세포 소기관에 원심 분리 시 침전 순서.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어요. 자, 맨 처음에 보셨다시피 핵 또는 세포벽 찌꺼기가 침전이 되는데요. 이번 챕터에서 배우시겠지만 이 세포벽이라는 거는 진핵세포 중에서 식물세포는 진이지만 동물세포는 진이지 않아요. 그래서 식물세포에서 볼 수 있는 성분은 제가 핑크색으로 이렇게 괄호를 칠게요. 이건 식물세포에서만 볼 수 있다. 식물세포의 경우 핵 침전될 때 세포벽 찌꺼기도 같이 침전된다. 그 다음
자, 여기 아까 미토콘드리아 할 때 식물세포의 경우 엽록체도 포함한다 그렇게 돼 있죠. 엽록체만 미토콘드리아로부터 따로 분리해서 실험에 이용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엽록체랑 미토콘드리아 중에 밀도가 높은 애가 엽록체예요. 그래서 엽록체만 따로 침전시킬 수 있는 이제 중간 조건을 이용하면 먼저 침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엽록체를 따로 뺄게요. 식물세포에서 많이 따로 연구하니까. 그래서 요 단계 식물세포라면 자, 미토콘드리아 침전시키는 조건보다 조금 더 침전 잘 안 되는 조건으로 하면 엽록체 침전시킬 수 있다.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이건 동물세포, 식물세포에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는 소기관이에요. 지금 뭐 하나도 사실 안 배웠죠. 우리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런 거 하나도 안 배웠는데 일단 들어놓으시고 일단 뭐 세포 소기관마다 밀도랑 크기가 다른가 보다. 이렇게 들어놓으시고 요 챕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필기해놨다가. 자, 그래서 그 다음 조건에서 예를 들면 저기 2만주에서 20분 정도 원심 분리하면 요 엽록체에 침전시킬 때는 그 중간 정도 조건으로 하면 되겠죠. 뭐 만주에서 뭐 한 30분, 20분 돌린다든가 뭐 그런 조건으로. 그 다음에 2만주에서 20분 정도 돌리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얘 말고도 리소좀이라는 소기관하고 퍼옥시좀 다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이런 소기관들도 밀도가 비슷해서 이제 같이 침전이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리소좀은 동물 세포에만 있는 소기관이에요. 걔는 또 이렇게 따로 표시할게요. 이건 동물 세포에서만 볼 수 있는 세포 소기관이다. 자,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리소좀, 퍼옥시좀 침전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조건으로는 자, 마이크로솜 이라고 써있죠. 우리 캠페 책에. 자, 마이크로솜이라고 하는 이제 세포벽 조각이 이거는 세포막 조각이에요. 세포막 조각들이 떨어지는데 요 마이크로솜에 포함되는 막 조각은 아니요, 이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원형질막이라고 할게요. 세포막을 포함해서 세포 소기관들의 막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형질막 조각이 포함된다. 자, 여기에는 세포 막 조각들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소포체라고 하는 소기관과 골지체라고 하는 소기관의 막 조각들이 다 자, 얘네들이 원형질막이라고 해서 세포막하고 동일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 막 구조예요. 소포체, 골지체가. 이런 애들이 우리 아까 뭐 저 초음파 같은 거를 이렇게 가해주면 얘네들이 깨져요. 깨지면서 조금 작은 소낭 형태의 막 조각 같은 거를 여러 개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같이 여기서 침전이 됩니다. 그래서 다 섞여서 이런 것들이 혼합돼서 여기 나타난다. 근데 혼합돼서 나타나긴 하는데 주로 소포체 막 가지고 무슨 실험 같은 거 할 때 이 마이크로솜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솜 하면 소포체 막 조각이다. 이렇게 나오는 책도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세포막, 소포체막, 골지체막 같은 것들이 그냥 다 섞여서 여기서 같이 침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우리 세포 소기관 중에 막으로 쌓여있지도 않고 가장 사이즈가 작은 리보솜. 자, 리보솜은 좀 들어본 것 같죠? 단백질 합성 기구라고 했었던 리보솜이 여기서 침전이 돼요. 자, 일단 순서를 한번 쫙 적어드렸고 이제 방법을 조금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세포 현타객을 여기서는 이제 1000G에서 10분 했더니 자, 핵하고 세포 찌꺼기가 침전이 됐어요. 자, 여기 위에는 아직 침전되지 않은 좀 더 작은 성분들이 아직도 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떠 있는 성분들, 위에 떠 있는 액체를 상층액이라고 해요. 여기 침전된 애들은 침전물이라고 합니다. 원심 분리를 하면 상층액과 침전물로 분리가 일어난다.
그때 침전된 애들, 침전물, 요거를 이제 따로 이제 분해화해서 챙겨 놓을 거예요. 챙겨 놓을 거니까 여기서 상층액만 새로운 원심 분리관에다가 쭉 따라요. 쭉 따르고 나면 여기는 핵과 세포 찌꺼기가 남아 있겠죠. 고체형으로 이렇게 침전돼서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완충용액이나 이런 걸로 풀어서 이제 실험에 이용하려면 핵 가지고 뭐 다른 실험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따로 모아 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새 원심 분리관의 상층에 옮겨 놓은 것은 새로운 조건으로 원심 분리를 하는 겁니다. 2만 주에서 20분 이렇게 뭐 다시 새로 원심 분리를 하면 또 상층액과 침전물층으로 분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또 상층액은 새 원심 분리관에 쭉 따라요. 그럼 침전 안 된 작은 애들이 여기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침전된 뭐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리소존, 퍼럭시존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은 또 다른 완충용액에다가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 따로 얻어놓고, 이게 핵 분핵, 그 다음에 뭐 미토콘드리아 같은 이제 세포 소기관 분핵 얻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상층액 가지고 다시 또 8만 주에서 60분 동안 원심 분리하면 새로 침전되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솜. 그래서 마이크로솜 침전물 남겨놓고 상층액을 또 새 원심 분리관에다가 옮깁니다. 그럼 여기 마이크로솜 분핵을 또 이제 풀어가지고 따로 얻어놓고, 이 상층액 가지고 마지막으로 15만 주, 10만 주 보통 넘어가면 이걸 초고속 원심 분리라고 해요. 초고속 원심 분리를 해야지 이제 침전되는 애가 세포 소기관 중에 제일 사이즈가 작은 리보솜이라는데, 자 이제 리보솜에 함유된 침전물까지 다 얻고 나면 얘네들이 따로따로 이제 여러 시험관에 다 얻어지는 거죠. 이런 것을 분핵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 성분에 따라서 크기나 이런 소기관별로 크기에 따라서 따로 분리해서 얻는 것을 분핵화라고 한다. 그래서 분별 원심 분리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세포 연구할 때. 그리고 이 순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분별 원심 분리는 마치고, 자, 잠깐만, 이 앞 페이지에 또 다른 원심 분리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밀도 구배 원심 분리라는 게 있죠. 이거 다 지워버릴게요. 자, 밀도 구배 원심 분리는 캠벨 책의 이 앞부분에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 다른 챕터에서 갑자기 얘가 막 튀어나와요. 튀어나오니까 아예 원심 분리 배우실 때 그냥 들어 놓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자, 밀도 구배 원심 분리는 원심 분리관에다가 미리 염화 세슘, CSCl이나 아니면 설탕 용액으로 농도 9배를 딱 형성해내요. 농도층을 따로따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 이런 원심 분리관에다가 설탕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CSCl 많이 하니까 CSCl로 할게요. 자, 한 4층 정도 만들겠습니다. 여기는 80% CSCl 용액. 자, 먼저 원심 분리관에다가 이제 80% CSCl 용액을 요만큼 부어요. 부어놓고 그 위에다가 60% CSCl 용액은 이제 얻는 건데, 살짝 얻는데 아주 가는 파이펫으로, 끝이 가는 파이펫으로 얘를 원심 분리관 벽에다가 살짝 조금씩 흘리면서 여기다가 60% CSCl을 따라주면 위에 이렇게 층이 얹혀집니다. 이게 섞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40%, 그 다음에 20%,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조금씩 옆에다 흘려서 층을 만들어줘요. 이러고 난 다음에 맨 위에다가 분리하고자 하는 시료를 이렇게 얹어요. 이게 시료. 자, 이런 상태로 원심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자, 이렇게 층이 있었는데 이 안에 시료에 이제 여러 물질들이 혼합되어 있었는데 밀도가 다르다. 그러면 걔네들이 아랫방향으로 침전이 되겠죠. 아까 같이 원심 분리를 하면. 그러다가 이동을 하다가
자기랑 밀도가 같은 CSC의 용액층에 딱 갔다. 그럼 더 이상 아래로 침전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이랑 밀도가 같은 CSC의 용액층, 그 다음에 밀도가 같은 높이에 딱 멈춰서 띠를 형성해 버려요. 이렇게 물질 띠. 그래서 저 시료 내 물질이 여기 있죠. 아, 여기 써놨군요. 각 성분들이, 시료 내의 성분들이 자신과 밀도가 일치하는 설탕 용액이나 염화세슘 용액 층에서 멈춰버린다. 더 이상 침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띠별로 물질들이 분리되는 방법이에요. 특히 이 밀도급의 원심 분리의 장점은 뭐냐면 굉장히 세밀한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분별 원심 분리보다 약간의 밀도 차들도 구분해서, 특히 여기 층을 제가 처음에 여기서 만든 거는 20% 차이 나게 이렇게 층을 만들었잖아요. 이걸 좀 더 세밀하게 뭐 5% 차이, 5% 차이로 여러 개를 얹거나 아니면 대략적인 얘가 밀도를 알고 있어서 뭐 염화세슘용에 뭐 한 60%에서 20% 사이만 이렇게 좀 이렇게 세밀하게 5%씩 차이 나게 이렇게 층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실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좀 세밀하게 또 조건을 바꿔갖고 아주 밀도가 비슷한 애들도 분리시킬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밀한 분리가 가능하다. DNA, RNA 같은 핵산의 약간의 밀도차, 뭐 약간의 길이차 가지고도 따로 분리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실질적으로 실험실에서 아주 많이 사용해요. DNA, RNA 실험 같은 거 많이 하시는 분들. 세밀한 분리가 가능한 방법이다. 아니면 아까 왜 분별 원심 분리에서 어떤 분액은 미토콘드리아, 리소좀, 퍼럭시존 같은 여러 세포 소기관이 같이 침전되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애들은 이제 세포 소기관들이 밀도가 비슷해서인 건데, 그렇게 밀도가 약간씩은 비슷해도 완전 똑같지는 않으니까 앞에서 봤던 그 미토콘드리아, 리소좀, 퍼럭시존 그 층을 좀 더 세밀하게 분리해서 그 세포 소기관들도 따로따로 얻고자 할 때, 그럴 때 요거를 추가로 할 수 있어요. 자, 방금 그 예를 든 거를 한번 그려 말씀드릴게요. 자, 실질적인 예로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리소좀, 퍼럭시존 분액을 아까 얻었단 말이에요. 자, 요 분액을 다시 밀도급의 원심 분리를 한 번 더 한다. 자, 그러면 중간에 뭐 요거 뭐지? 밀도급배를 뭐 몇 프로를 어떻게 걸었고 이건 그냥 생략하고 띠가 이렇게 3개가 나타났다. 그러면 얘네들 밀도가 제일 높은 애가 뭐냐면 퍼럭시좀이에요. 그래서 퍼럭시좀이 가장 아래층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리소좀, 이런 순서로 따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다 썼구나.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분별 원심 분리에서 한 분에게 떨어졌던 소기관들도 좀 더 세밀하게 분리하고 싶다. 그러면 분별 원심 분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층을 얻을 수가 있고, 실제로 이런 3개의 소기관 가지고 밀도급의 원심 분리를 하면 리소좀, 미토콘드리아, 퍼럭시좀 이 순서로 띠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리소좀만 따로 연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띠 형성되면 요거는 이제 조심스럽게 파이펫으로 이게 액체를 이렇게 빨아들이면서 요층 따로 얻고, 그 다음에 또 요층 파이펫으로 빨아들여서 또 다른 뭐 시험관에다가 옮겨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세포 분해법, 그 중에서도 제일 흔하게 사용하는 원심 분리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세포 연구 방법 다 말씀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세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세포 구조에서 일단 이제 여기서 주인공은 진핵세포예요. 진핵세포인데 우리 훨씬 단순한 원핵세포의 구조와 기능 먼저 비교로 얘기를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일단 사이즈부터 말씀드리면요. 원핵세포는 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크기였어요. 앞에서 봤던 그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이 정도 크기를 나타내고, 요거는 이제 진핵세포의 한 10분의 1에서 100분의 1 사이즈인데 내부 성분도 훨씬 단순하다 앞에서 얘기했었죠. 밖에서부터 안쪽으로 이제 각
구성 성분의 이름과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 나와 있는 피막. 자, 피막이 일부 세균에만 존재하는데요. 이게 있는 세균이라면 이게 가장 바깥층에 있어요. 피막. 자, 많은 원핵생물, 그러니까 모든은 아니에요. 모든 원핵생물에서 나타나는 외부의 젤리 같은 층이라고 했는데 이게 가장 바깥에 있습니다. 이걸 지니는 세포들은. 자, 피막, 그 다음에 피막은 다른 영어로는 뭐 캡슐, 책에 있죠. 캡슐이라고도 하고, 이 피막의 기능, 자, 기능은 자리가 없으니까 여기다 빼서 하겠습니다. 일단 젤리 같은 층이라고 했는데 탄수화물과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젤리같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기능은 부착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탄수화물이 물을 끌어당기는 특성이 있어서 우리 뭐 수분 유지, 건조 방지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세균 중에 저 캡슐, 피막을 가지는 세균은 독성이 훨씬 세요. 독성이 센 이유는 뭐냐? 저 캡슐 안에 우리 면역세포들이 인식할 수 있는 세포벽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숨어 있거든요. 그래서 피막이 저렇게 보호막처럼 하나 더 쌓여서 내부 성분을 가려주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인식을 잘 못하게 돼요. 저 피막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면역세포가 인식을 못하면 공격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병을 막 유발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나중에 분자생물학 단원에서 폐렴균 중에 저런 피막을 가지는 세균 같은 경우에는 동물의 폐렴을 유발시켜서 이제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동물이. 거기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제 그런 기능을 뭐라고 얘기하냐? 면역 회피 기능이라고 해요. 면역 회피 기능. 동물 체내로 침입 시에 우리 면역 세포로부터 인식을 못하게 내부 성분을 가려버리는 그런 기능이에요. 면역 세포로부터 도망 다닐 수 있다. 그 다음에 자, 편모라고 하는 실 같은 좀 길다란, 자, 여기 실 같은 구조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좀 길다란 실 같은 구조물을 편모라고 합니다. 자, 운동기관이에요. 운동기관인데 우리 진핵세포 중에도 저런 편모를 지닌 애들이 있습니다. 뭐 동물의 정자라든가 식물의 정자라든가 그런 애들처럼 걔들도 이름이 편모고 운동기관인데 몇 가지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 진핵과 성분이나 그 다음에 운동 방식, 이런 것은 진핵세포 편모와 다르다. 이름만 같아요. 그냥 말로만 일단 하자면 뒤에서 진핵 편모할 때 이 얘기는 나올 건데, 자, 운동 방식이 우리 진핵의 편모는 파동 운동이에요. 파동 운동인데 이런 세균의 편모는 요 뿌리 부분에 모터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축이 이렇게 세포막에 박혀 있는데 저 축이 회전을 하면서 요거 전체를 돌려요. 그러니까 프로펠러 방식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모터가 기저부에 있어서 걔를 돌리는, 자, 여기 운동 방식, 세균 편모의 운동 방식을 프로펠러 방식이라고 해요. 맨 아래 기저부가 회전을 해서 나머지 이렇게 돌리는 스타일이에요. 그 다음에 뭐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핵의 경우에는 미세소관 구조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세소관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성분 이름까지는 뭐 모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피막 안쪽에 세포벽이 있죠. 원형질막에 존재하는, 원형질막 바깥에 존재하는 단단한 구조. 자, 막 바깥에 저런 단단한 세포벽을 추가로 지니기 때문에
보호, 지지 기능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얘기를 안 했군요. 원핵세포 구조를 나타내는 생물. 자, 원핵세포 구조 나타내는 생물로 진정세균과 지난번에 생물 분류할 때 이름 나왔었죠. 그냥 일반적인 흔한 세균, 그리고 고세균, 원시세균이라고 하는 애가 또 있다 그랬었어요. 여기서 고세균은 메탄 생성균, 호열균, 호염균 이런 뭐 3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된다 그 얘기도 했었는데, 진정세균과 고세균은 이런 원핵세포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그 중에서 자, 요 진정세균의 세포벽 성분은 잘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진정세균의 세포벽 성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정세균은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되어 있다. 주성분은 펩티도글리칸이다. 근데 뭐 고세균, 원시세균은 슈도 펩티도글리칸이라는 구조 가진 애들도 있고 뭐 등등등 펩티도글리칸이 아닌 다른 다양한 성분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 종류로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펩티도글리칸이 그냥 아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고세균은 좀 다르다. 진정세균은 펩티도글리칸. 펩티도글리칸 성분은 단백질과 탄수화물 복합체.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 안쪽에 우리 세포막, 원형질막이 있죠. 원형질막. 자, 저번에 인지질 할 때 얘기했었는데 인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세포 외부와 내부 성분의 경계를 짓는 경계막이죠. 자, 인지질 이중층 조금 뒤에서 그림 보겠고요. 그 다음에 리보솜, 단백질 합성 기구. 그래서 우리 모든 지구상의 모든 세포에 원형질막, 리보솜, 그 다음에 DNA 이게 공통 성분이다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리보솜, 단백질 합성 기구. 얘는 뭐 부연 설명 딴 건 할 게 없고 우리 진핵에도 있고 원핵에도 있는데 사이즈랑 그 안에 내용물 성분이 조금 달라요. 그런데 앞에서 원심 분리를 배웠는데 자, 원심 분리와 관련해서 뭐 저런 주요 성분들을 원심 분리했을 때 침강 계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침강 계수 특성을 알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얘가 그래요. 우리 진핵과 원핵 세포의 리보솜을 원심 분리를 했을 때 침강 계수에 따라서 이 원핵의 경우에는 70S, 그 다음에 진핵의 경우에는 80S 리보솜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원핵의 경우에는 70S 리보솜이라고 하는데 저거 조금 설명드리면 자, 쟤에 대한 내용은 여기다 쓰겠습니다. 70S, 80S 리보솜. 이거 원핵 리보솜이고 얘는 진핵 리보솜인데요. 여기서 S는 뭐냐면 초고속 원심 분리 같은 거 했을 때 침강 속도예요. 침강 속도를 침강 계수라고 합니다. 이 침강 계수를 조고를 침강 계수라는 걸 처음에 이제 개념을 만든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자, 그 사람 이름이 스페드 이렇게 쓰고 스페드베리라고 읽는데요. 이게 스웨덴어인가 그런데 스페드베리 계수라고 하는데 이 스페드베리에서 S를 따왔어요. 그래서 이 침강 계수를 뜻하는 거고 침강 계수 아까 얘기한 대로 침강 속도예요. 침강 속도인데 숫자가 크다. 그러면 침강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사이즈가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죠. 그래서 자, 진핵의 80S, 침강 계수가 80인 진핵세포 리보솜이 좀 더 크기와 밀도가 큰 리보솜이에요.
그 다음에 원액은 70S 리보솜이라고 한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70S 리보솜, 80S 리보솜 이런 용어가 캠벨 책 이제 중반 후반부로 가면 뒤에 나오니까 여기서 아예 그냥 원심분리도 오늘 배웠고 했으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원액의 리보솜은 70S 리보솜이다. 뒤에 세포 소기관 진액에서 리보솜 설명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핵양체라는 것이 있는데 원핵세포에서 DNA가 있는 지역이다. 자, 아시다시피 원핵세포는 핵이 없어요.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없기 때문에 그냥 DNA가 세포질에 존재하는 건데 이 DNA가 세포질 전체에 막 퍼져 있는 건 아니고 특히 몰려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해놨죠? 예, 특히 DNA가 많이 몰려 있는 덩어리, 그거를 이제 핵양체라고 해요. 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지 않다. 그냥 DNA가 뭉쳐 있는 덩어리 정도로 아시면 되겠고, 이때 이 DNA는 펼치면 한 개예요. 그래서 단일 DNA고, 그 다음에 모양은 동그랗게 생겼어요. 단일 환형의 DNA. 얘가 뭉쳐서 형성한 것이 핵양체이다. 자, 우리 원핵 DNA는 펼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동그란데 한 개예요. 저게 딱 한 개뿐이고, 요게 사실은 이중 나선 DNA인데 제가 그냥 간편하게 그리느라고 그냥 선 하나로 그렸지만 당연히 DNA는 이중 나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자, 이런 핵산을 지니고 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저 위에 있는 짧은 선 구조로 되어 있는 선모라는 게 있죠. 자, 아이고, 선모. 자, 요거는 편모보다는 좀 길이가 짧고 전체적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기능은 부착 기능이 주예요. 뭐 어디 고체 표면에 부착하고자 할 때, 아니면 세균이 감염할 때 어떤 숙주 표면에 부착하고자 할 때 저 짧은 털 구조를 사용한다. 요거 나중 진액에 가면 진액에서는 선모라는 또 짧은 털 구조가 있는데 요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저게 받침이 니은이냐 미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완전 달라집니다. 선모는 진핵세포에서 볼 수 있는 거고, 원핵은 선모예요. 선모. 그 다음에 아까 편모의 분포를 얘기 안 했는데 지금 여기서 예로 든 세균은 편모가 세균의 한쪽 말단에만 여러 개가 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이 편모의 개수랑 그 다음에 돋아 나와 있는 양상 같은 것은 세균 종류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세균은 편모를 이렇게 양방향으로 가지고 대칭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세균마다 달라요.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선모는 좀 더 짧고 이렇게 폭넓게 분포한다. 그리고 선모 중에 좀 특수 기능을 가지는 선모가 있는데 그 얘기만 하고 세균을 마칠게요. 참고로 이것도 참고 성선모라는 것이 있어요. 자, 세균의 선모는 저렇게 보통 짧은 털이고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저 선모가 길이가 굉장히 길게 늘어나면서 다른 세균에 부착할 때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가 어떨 때냐면 세균은 이분법에 의해서 무성생식으로 증식하기 때문에 원래는 세포 분열에서 딸세포가 만들어지면 모세포랑 딸세포가 DNA가 똑같아요. 무성생식이라고 했죠. 부모와 똑같은 자손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그럼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없다 그랬었는데 그렇게 유전적으로 다양성이 없다 보면 환경 변화에 불리하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무성생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가끔은 세균 사이에, 유전적 구성이 다른 세균 사이에 유전 물질을 교환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해요. 그렇게 유전 물질 교환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뒤에 나중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써놓으시면 접합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접합 시, 자, 여기 이제 밑에 내용은 지우겠습니다.
접합 시 부착에 이용한다. 여기서 접합이라는 것은 세균 사이에서 유전 물질을 교환하는 한 방법이다. 이 정도. 세 가지를 나중에 배우실 건데 그 중에 접합이라고 세포가 서로 세균 세포가 부착된 상태에서 유전 물질을 이렇게 건네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요. 그때 이 성선물을 이용해서 이제 유전 물질을 교환할 세균에다 성선물을 먼저 부착시키고 끌어당겨요. 그래서 세균 세포가 이렇게 가까워져야지 접합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접합. 붙는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접합이 일어날 때 원래는 이렇게 애들이 떨어져 있는데 성선물을 이용해서 쫙 부착시켜요. 여기다가 성선물을 딱 뻗고 그 다음에 얘를 끌어당깁니다.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서 가까워지면 이 둘 사이에 DNA가 교환되는 DNA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방식. 이런 과정이 있다. 거기에서 특수한 선물을 이용하기도 한다. 자, 그러면 진핵세포 좀 더 복잡한 진핵세포 구조를 보기 전에 우리의 조상격인 이제 원핵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근데 지금 앞에 세균의 사이즈가 보통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범위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진핵세포의 10분의 1에서 한 100분의 1 범위라고 했었죠. 자, 진핵이건 원핵이건 간에 우리 아까 맨눈으로 볼 수 없는 현미경적 사이즈라고 했는데 왜 세포 크기가 이렇게 작아야 하나?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세포 크기가 작아야 하는 이유는 세포막이 아까 뭐 외부와 내부를 경계짓는 경계막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세포막은 자, 뭐 보호 기능도 있지만 내부 성분을 보호하는 경계막 역할도 하지만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해요. 자, 경계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 물질 교환 하려면 표면적이 넓을수록 유리하겠죠. 그래서 표면적 특성이 중요한데 이때 세포 크기가 너무 크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 이게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자, 부피 분의 표면적 비율은 세포 크기가 작을수록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작을수록 더 많이 커지는 특성이 있어요. 그거 비교한 건데요. 자, 처음에 뭐 단위는 그냥 상대적인 길이가 5인 정육면체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다 1로 쪼개서 좀 더 작은 정육면체 여러 개로 이루어져서 전체 크기는 같이 했을 때 표면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전체 표면적 봐보시면 전체 표면적은 5배가 됐죠? 그냥 5배인데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중요해요.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 자, 전체 부피는 똑같단 말이에요. 전체 부피는 똑같은데 전체 표면적이 이렇게 증가해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은 자, 그냥 쪼개지 않았을 때 다 5로 이루어진 정육면체 때는 1.2인데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이 1로 쪼갰을 때 걔들을 좀 더 작은 정육면체로 쪼갰을 때는 6이 돼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게 된다. 즉 크기가 작을수록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은 증가한다. 이 얘기죠, 이 얘기. 자, 이렇게 이게 증가하게 되면 물질 교환에 유리해집니다.
그래서 세포 크기는 작아진 거예요. 근데 세포 크기가 아무리 작아져도 저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만 생각하면 더 작게 하지. 왜 여기서 멈췄을까? 왜 1에서 10마이크로미터에서 멈췄을까? 자, 무작정 작아질 수는 없죠. 우리 생명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성분들은 다 포함하고 있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포 크기의 결정, 세포 크기는 어떻게 결정되었나? 자, 세포 크기를 이제 어떤 범위로 결정할 때 우리가 이제 진화 과정에서 상한선, 하한선을 결정할 때 상한선은 무작정 커질 수는 없었다. 왜냐하면 물질 교환을 위한 이런 표면적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상한선은 저 표면적 비율이 너무 작아지지 않을 정도까지만 세포 크기가 커졌고 이 비율 너무 작지 않도록 상한선이 결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하한선도 있어요. 하한선은 어떻게 결정되었냐? 자, 이 하한선은 생명에 필수적인 모든 성분들을 함유할 수 있을 정도의 최소 사이즈가 되었다. 포함하도록 포함할 수 있는 사이즈까지만 작아졌다. 그 뜻입니다. 자, 그렇게 결정된 게 세균은 1에서 10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우리 진핵은 10에서 100마이크로미터 사이즈인데 여기 생명의 필수적인 성분, 모든 세포의 공통인 성분 기억나시죠? 거기로 원형질막, 세포막, 그 다음에 DNA, 그 다음에 리보솜 같은 성분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 앞에 나온 내용은 세포막, 이런 우리 세포 외부와 내부 성분의 경계선 역할을 해서 물질 교환이 이루어지는 세포막의 성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한 챕터로도 나오게 될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보시면 일단 주 구성 성분은 인지질 이중층 기억나시죠? 자,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는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서 소수성 꼬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묻혀 있고 바깥에도 물, 안쪽에도 물 성분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 전체 인지질 이중층이 안에도 물, 바깥에도 물 사이에 이렇게 구를 형성한 걸 무슨 구조라고 했죠? 리포솜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원형질막, 우리 세포는 리포솜 구조이다. 그런데 그런 세포막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묻혀 있어요. 인지질 이중층 사이에 단백질들이 이렇게 묻혀져 있고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묻혀져 있고 그 다음에 그 표면에 어떤 경우는 탄수화물을 지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당사슬이 단백질이나 아니면 요 당사슬이 지질에 이렇게 부착된 경우도 있습니다. 지질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탄수화물이 또 표면에 부착되기도 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세포막이 외부와의 경계막으로 작용하고 물질 투과하는 장벽으로 작용한다. 크기 얘기. 그래서 이런 세포막을 통한 물질 교환 특성 때문에 이런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캠벨 책에 나오는 우리 세균에 관한 설명 중에 거기 뒷부분 봐주시면 세균 중에 일반적인 세균보다 아주 사이즈가 작은 마이코플라즈마라고 하는 세균도 있는데 걔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마이코플라즈마. 자, 세균의 일종이에요. 세균의 일종인데 사이즈가 정말 작습니다. 0.1에서 1 마이크로미터. 일반적인 세균보다도 한 10분의 1 정도 사이즈죠. 자, 이렇게 작으려면 뭔가 없어야겠죠. 아까 하한선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필수적인 모든 성분을 함유할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여야 된다 그랬는데 얘는 뭐가 없냐면 세포벽이 없습니다. 세균인데 이런 애들도 있다. 세포벽을 안 가지고 있고 일반 세균보다 한 10분의 1 정도의 사이즈, DNA도 좀 소량 함유하고 있고 이런 특이한 진정세균도 있다. 좀 특이하니까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핵세포의 개요를 보시겠습니다. 각 세포 소기관들 설명하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간단한 이제 요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진핵세포의 가장 큰 특징은 소기관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 원핵과 차이점. 자, 이 소기관들은 막구조로 되어 있다. 자, 각각 따로따로 내부막이라고 표현했는데 내부막이라는 것은 세포막도 막이잖아요. 근데 세포막 안쪽에 또 막구조가 있다라는 뜻에서 내부막이라고 했어요. 내부막들, 소기관별로 따로따로 구획화가 이루어져서 소기관별로 독자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진핵세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자, 원핵세포보다 사이즈가 한 10배에서 100배 크다 그랬죠. 그러면 아까 여기 썼던 세포의 상한선 결정하는 거에 있어서 부피에 대한 표면적 비율은 진핵세포가 불리해요. 원핵세포보다, 그쵸? 물질교환 효율은 불리한데 뭔가 장점이 있으니까 얘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커져서 장점이 뭐냐? 자, 일단 이렇게 내부에 또 다른 막구조로 둘러싸인 소기관들을 갖게 됐기 때문에 이런 소기관들에 의해서 다양한 기능을 분업화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는 뭐 완전 반대되는 그런 화학 반응이 한 세포 내에서 수행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독자적인 기능 뭐 이런 게 하나의 장점이라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런 소기관들의 막에는 효소들이 존재해서 막의 효소들을 함유하고 있어서 이런 효소들이 화학 반응을 유발하면 굉장히 세포막만 지니고 있는 것보다 저런 내부막의 효소 가지고 있으면 반응 표면적을 훨씬 넓힐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점이죠. 세포막에 박혀있는 이런 단백질들 중에 효소인 애들도 있거든요. 화학 반응하는 애들도 있는데 막 자체가 세포 소기관이라는 구조를 통해서 더 많아졌기 때문에 반응 표면적을 더 넓힐 수 있었다. 그 다음에 우리 진핵세포의 이제 크기가 커서 장점인 거. 진핵세포는 또 장점인 게 원핵보다 이제 사이즈가 커지니까 DNA 함유량이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DNA가 많이 존재하면 이런 DNA의 변이가 발생하게 되면 유전적으로 훨씬 다양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초에 DNA를 적게 가진 애들보다 이런 변이가 더 많아지면서 진화의 폭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게 하나의 장점이에요. 자, 세균들의 그 뭐 다양성하고 우리를 비교해 보세요. 자, 뭐 세균도 엄청나게 다양하긴 하고 아직까지 뭐 지구상에서 발견 안 된 세균들도 있다라고 하지만 비슷비슷해요. 다 생긴 것도 그렇고 다 거기서 거긴데 우리 같은 진핵생물을 보시면 우리 같이 뭐 고등한 사이즈도 크고 고등한 이런 진핵생물도 있는 반면에 뭐 아메바, 집신벌레 얘네들도 진핵생물이에요. 단세포 진핵생물들도 있고 굉장히 폭넓게 진화가 되었죠. 그게 DNA 양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변이가 일어나서 그런 게 가능해졌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포 구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쭉 이어서 이제 하나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